톡톡톡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연 1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상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허나영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연 1에서는요, 모네의 삶과 예술에 대해서 들으셨다면요, 강연 2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술의 전당에 모네에서 세잔까지의 전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인상주의자들의 작품과 함께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모네의 예술 기행에 대한 책을 쓰면서요, 어떤 당시에 모네가 어떤 예술가들과 다양한 어떤 교류를 했었고요, 당시의 사회생활과 사회적 분위기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시작은요, 다시 파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바로 파리는 제가 강연 1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폴레옹 3세의 의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던 어떤 좀 재개발 프로젝트, 새로운 도시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아는 파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파리는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파리지앵이라고 하는 파리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굉장히 즐겁고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어떤 좀 어두운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지만요, 오늘은 이제 강연의 어떤 주제와는 조금 머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이 다른 책이나 자료를 통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시 파리에는요, 1863년에 커다란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보통 이제 프랑스 아카데미에서 주로 매년 열었던 살롱전이 있는데요, 그 살롱전과 관련한 일이었습니다. 이 살롱전은요, 사실 프랑스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었던 화가들의 작품을 이제 받고요, 이게 어떤 지원을 받은 다음에 이 공모를 받은 작품들 중에서 훌륭한 작품들을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랑프리나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 그림에서처럼 훌륭한 작품들을 벽에다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전시가 이제 살롱전이 열리게 됩니다. 주로 이제 가을에 열렸기 때문에 살롱 도톤전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랑스 아카데미에서 주도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보수적인 그런 시각으로 전시가 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품을 했었던 한 작품, 바로 이제 마네의 작품이 이야기가 됐었던 것이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고 불리는 이 작품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나폴레옹 3세가 새로운 도시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를 비롯한 수많은 유럽 나라들이 큰 변화를 겪게 되면서요, 예술 역시도 보수적인 시각의 어떤 그런 예술 말고 새로운 시각의 예술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살롱전과 함께 그 이제 맞은편에다가 살롱전에서 이제 낙선한 작품들, 그래서 일명 낙선전이라고 하는 전시를 열게 되는데요. 바로 이 낙선전에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식사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이 걸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작품은요, 당시 기록이나 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특히 어떤 식으로 많이 남아있냐면요, 이 작품을 보고 이 관람을 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를 내가지고요, 이 작품을 빨리 떨어뜨려라, 없애라, 떼라, 찢어버려라, 이런 식의 비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 그런 비판이 많았으면요, 결국은 나폴레옹 3세까지 와서 도대체 뭔데 그래? 라고 보면서 본 이후에 나가면서 다시는 낙선전을 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센세이션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바로 이 작품을 통해서 마네는 일약 스타가 되었던 겁니다. 물론 악평이긴 했지만 마네는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요, 이 작품이 왜 악평을 받을 만 했을까요?
혹시 미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대강은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바로 우리가 예술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되는 문제 있죠. 예술이냐 외설이냐. 바로 그 문제에 놓여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 작품을 한번 살짝 볼게요. 우선 이제 숲에 남녀가 모여서 제목처럼 풀밭 위에서 점심 식사, 피크닉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남성들은 이제 편하게 앉아 있고요. 그다음에 두 여성이 있는데 한 여성은 뒤에 이제 연못 같은 곳에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고 한 여성은 앞쪽에 있죠. 화면 앞쪽에 이렇게 누드의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누드여서 외설이라고 했나? 라고 의아하시다가도요. 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서양화의 역사, 서양 미술의 역사에서는 수많은 누드가 있어 왔죠. 예전에 르네상스 미술에서부터도 봐도요, 정말 누드화는 그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작품에 있어서는 이렇게 외설이라고 비판을 받았을까요? 그건 오히려 그 키는 남성들의 옷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당시 파리지앵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이 옷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사진이 하나 SNS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사진은 한강변에서 젊은 사람들이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이에요. 네, 우리 한강가에서 이렇게 돗자리 펴놓고 치맥 이렇게 즐기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편하게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한 여성이 옷을 벗고 편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을 누군가 찍어서 SNS에 올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까요? 네, 아마 100이면 100 신고를 누르지 않을까요? 아마 그 작품은 게시가 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그 사진은 굉장히 외설스러운 상황인 거죠. 굉장히 공중 도덕을 해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네가 그린 바로 이 풀바디의 점심 식사는 당시의 사람들, 당시의 파리지앵들이 봤을 때 그러한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복뿐만 아니라 당시 파리 사람들은요, 주말에 그 근처에 숲속에 가가지고 피크닉을 즐기는 게 너무너무 일상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너무나 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수많은 살롱전의 작품들은요, 신화에 대한 이야기 혹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 혹은 역사화 같은 보수적인 테마를 다루고 있었죠. 하지만 마네는 여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살롱전에 도전을 하게 됐고요. 다행히도 이 작품은 살롱전에서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살롱전에 전시가 되었는데요. 마네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자기가 낙선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했지만 살롱전에 입선을 했으니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해주지 않을까? 특히나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서양 미술에 있어서의 누드의 정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작품 역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올랭피아라는 제목의 이 작품의 별명이 있었는데요. 이 별명은 바로 하얀 고릴라였습니다. 너무너무 피부색이 창백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보드라운 느낌이라든지 피부의 느낌이라든지 혹은 보통 당시의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생각했던 누드화의 정석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올랭피아라고 하는 이름이요, 당시에 샹젤리제 거리에서 조금 더 안쪽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의 거리가 있었는데 그 거리는 바로 파리지앵들이 밤문화를 즐겼던 매춘부들이 있는 골목이 있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매춘부들이 많이 쓰던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올랭피아였던 거죠. 그러니 앞서서 풀바디 점심 식사를 봤을 때 화들짝 놀랐던 파리지앵들은 이 작품을 보면서 한 번 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혹시 올랭피아에 지금 눈을 마주치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올랭피아는요, 이렇게 약간 뒤로 기대서 살짝 누워있는 그런 자세를 하고 있지만 시선은요, 머리를 딱 들고 앞에 정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 작품을 보고 있는, 자신의 몸을 보고 있는 파리지앵들, 남성들에게 도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왜 날 쳐다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저항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네가 의도했던 것하고 다르게 굉장히 마네의 작품들은요, 현실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특히 그 현실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부분, 이면에 약간의 치부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그림에 담으면서
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반응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당시 이제 빵데그 라투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듯이 마네의 스튜디오가 있던 바띠뇰에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모이게 됩니다. 마네가 비록 어떤 그런 보수적인 혹은 프랑스 아카데미에서는 큰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런 저항 전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젊은 작가들은 마네를 마치 스승과 같이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멘토처럼 따르고요, 그의 예술 세계를 쫓아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네 역시도요, 마네 이 풀바디의 점심 식사를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당시에 이 풀바디의 점심 식사가 낙선전에서 전시가 됐을 때요, 모네는 당시 이제 파리에 올라서 그림을 배우고 있던 학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보고 이거야말로 미래의 예술, 새로운 예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도 동명의 제목의 작품을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단 누드는 없이 당시에 이제 파리지앵들이 주말에 근교에 나가서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강연 1의 내용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네는 빛을 표현하는 걸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숲속에 가보면요, 빛이 이렇게 비쳤을 때 나뭇잎들 사이로 빛이 들어오면서 나뭇잎의 그림자가 이렇게 어른어른지잖아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하얀색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바로 모네의 첫사랑이자 첫 번째 부인인 까미유인 것으로 보통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요, 모네는 너무너무 아꼈어요. 자신은 자신이 존경하는 마네에 대한 어떤 오마주로서 표현을 한 거였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작품을 보고 많은 여러 선배 작가들이요, 전시는 하지 마라 라고 말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신인인데 마네가 이제 프랑스 미술계에서는, 아직은 보수적인 미술계에서는 악명을 떨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네에게 이름도 비슷한데 그 악명을 너가 그대로 가지고 가면 힘들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전시는 못하게 말려서 전시는 못했지만요, 모네는 죽을 때까지 이 작품을 굉장히 아껴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혹시 이 작품이 왜 이렇게 쪼간게 나 있나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여러 사정에 의해서 굉장히 그림이 상하게 돼가지고 모네가 이걸 다시 이제 복구를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피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모네와 당시에 이 마네를 따르던 이 젊은 예술가들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네를 따르던 젊은 작가들, 이 작가들은요, 바로 제가 강연 1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인상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인상주의자들은요, 우리가 제가 파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소개했던 카유보트 뿐만 아니라 너무나 이렇게 사랑스러운 어떤 여성의 모습, 혹은 이렇게 파리지앵들의 활기찬 도시의 모습을 잘 표현했던 르누아르와 같은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요, 드가가 있는데요, 드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통 발레리나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드가가 굉장히 발레리나의 어떤 춤선이나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런 것을 작품에다가 많이 반영을 했는데요. 더불어서 또 드가가 많이 작품에다가 표현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멘토인 마네의 정신세계를 이어받으면서요, 어떤 당시 파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카페에서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혹시 누가 주인공인지, 뭐가 주인공인지 아실 수 있을까요? 네, 공간상은 카페인 것 같고요. 부제로 압센트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 약간 투명색의 압센트 병이 하나 있어요. 그럼 저게 주인공인가 싶다가도 이 그림의 좀 주인공이 되기에는 좀 색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좀 애매하죠. 그렇다면 이제 두 사람이 있으니, 여인과 약간 허름한 차림의 남성이 있으니 저 사람들인가 라고 하다가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히려 드가는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요즘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사진을 이제 여러 장 찍다 보면은 모르고 내가 실수해서 잘못 찍힐 경우 있죠. 그런 식으로 뭔가 중심되는 이야기도 없고 뭔가 중심되는 사건도 없는 그런 마치 그냥 스냅샷에 지나간 한 부분,
현실의 일상에서의 한 부분과 같은 모습들을 바로 이렇게 그림에다가 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드가는 말년에 굉장히 사진에 많은 관심을 갖기도 했고요. 그리고 모네 같은 경우에도 빛을 찾아서 막 사냥꾼처럼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라자르역이라고 하는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도시의 발달과 산업 기술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기차역을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생라자르역은요, 파리에서, 특히 이제 파리에서 노르망디 쪽으로 가는 국내선이 많이 있는 그런 기차역입니다. 마네를 이렇게 멘토처럼 따르던 모네를 비롯한 젊은 작가들은요, 제가 강연 1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첫 번째 인상주의 전시를 나다르의 작업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로 모네는 자신의 이제 첫 번째 인상주의전 작품인 인상 해돋이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들은 함께 모여서 전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바로 이 전시에 이 인상주의자들이 마네도 함께 해줄 것을 당연히 요청을 했겠죠. 마네의 어떤 예술 세계를 굉장히 존경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마네는 이 전시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이후에도 총 8번의 전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전시에 마네는 한 번도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제가 마네가 모네를 그림을 그려줬던 것처럼 어떤 교류를, 사적인 교류나 예술적인 교류는 함께 해왔지만요, 전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마네는 어떤 프랑스 미술의 주류로서 편승이 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상주의자들, 당시의 이 젊은 작가들은요, 서로 함께 예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고요. 그래서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프레드릭 바지우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림에 보면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술에 대한 어떤 열정을 나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지우는요, 전시를 함께 하지는 못했고요. 전시 전에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일어났고 거기서 좀 생을 달리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바지우와 함께 했었던 이런 인상주의 동료들은요, 바지우의 어떤 예술 정신을 기리면서 이후에 바지우를 위한 전시를 열어주기도 하고요. 이들의 어떤 우정과 예술 세계는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르누아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소녀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이나 책을 읽는 여인의 모습들을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르누아르 역시도 당시에 어떤 그런 파리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이렇게 그림에 담아냈던 것이었습니다. 더불어서 피사로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모네처럼 짧은 붓질을 사용을 하면서 어떤 빛과 색을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 특히 파리의 모습, 실제 현실적인 모습들을 소재로 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파리 근교의 농가나 어떤 자연의 모습들 역시도 굉장히 이제 빠른 붓질로 표현을 했지요. 더불어서 드가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카페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흘낏 지나가는 그런 순간의 모습을 포착을 해서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너무나 잘 아는 이런 발레리나 역시도요. 사실은 이 발레리나의 몸선과 함께 여러분 이 작품도 아마 그 앞서서 제가 스냅샷처럼 이렇게 흘낏 보는 작품 그런 시선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또 다르게 읽히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만약 우리가 발레리나나 발레 무대를 촬영하거나 사진으로 찍는다 하면 이런 장면으로 찍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뭐냐면요, 무대 옆쪽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발레리나가 무대 뒤에서 나오는 모습, 이 프리마돈나가 앞으로 탁 나오는 모습, 그래서 무대 뒤에 서 있는, 대기하고 있는 다른 발레리나들의 다리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보이죠. 이런 모습들, 현실에서는 충분히 볼 법하지만 그간 예술에서는 많이 생략되었었던 그런 현실적인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연습하는 발레의 그런 수업을 하는 모습에서도요, 마치 이 발레 수업에 참관하는 한 사람이 구석에 앉아서 이 장면을 보는 듯한 굉장히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인상주의 전시에는요, 굉장히 다른 이전의 서양 미술의 어떤 흐름들하고 굉장히 다른 특성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여성 예술가들의 참여가 굉장히 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영화로 조금 잘 알려져 있는, 특히 이제 영화에서는 마네와 약간
썸씽이 있었던 그런 작가로 알려져 있는 베르트 모리조가 있는데요. 베르트 모리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여성이지만 화가로서의 삶을 살고자 많은 노력을 했고요. 특히 이제 자신의 언니인 에드만 모리조가 조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일상적인 모습들을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인이면서도 여성인 메리 카삿 역시도요, 인상주의 전시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상주의 전시를 할 때요, 이걸 바로 소개해줬던 사람이, 그 다음에 참여를 함께 하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드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여성을 그저 하나의 모델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그림에 담아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 있는 여성 작가들을 하나의 동료로서 같이 전시를 하고 예술적 교류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이제 미국인 화가인 히슬러 같은 경우에도요, 함께 활동을 하면서 이 인상주의에 함께 활동을 했었던 미국인 작가들과 그다음 인상주의의 매력에 많이 빠졌던 미국인 컬렉터들, 그다음에 화상들이요, 이 인상주의 작품을 미국에 소개를 하게 됐고,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또 세계 곳곳의 나라에도 인상주의 전시와 인상주의 작가들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가 높아지게 되면서요, 인상주의는 이제 파리 안에서만의 운동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인상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젊은 작가들이 서로 으쌰으쌰 해갖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이런 흐름은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예술이 되는데 이제 기반이 되었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제가 첫 강연에서 모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던 것이요, 이 모네의 삶을 보다 보면요, 인상주의 흐름의 처음과 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네의 인상 해돋이가 처음 시작의 전시에서 얘기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모네가 굉장히 장수를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 수많은 인상주의자들, 그다음 인상주의에 함께했던 화상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가장 늦게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네는 이제 자신의 동료들을 항상 끝에 말년에는 굉장히 기리면서요, 그들의 예술 세계를 자기가 더욱더 빛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관련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네는 모네보다 좀 일찍 세상을 등지게 되는데요. 그때 굉장히 크게 병을 앓게 되면서 자신이 원했던 것, 그러니까 프랑스 미술계의 주류가 되겠다, 자신의 프랑스 아카데미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했었던 그런 바램을 끝끝내 이루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레종 데지르 훈장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프랑스에서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헌을 많이 세운 작가나 혹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훈장인데요, 그거를 죽기 전에 받기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네가 원했던 것만큼의 어떤 사회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 예로 알 수 있는 것이요, 마네가 세상을 등진 이후에 이제 인상주의가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를 끌게 되니까요, 한 미국인 컬렉터가 마네의 미망인에게 이 올랭피아를 팔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마네 미망인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미국인 이 컬렉터가 비싼 가격을 주고 이걸 사준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안 된다, 이 올랭피아 같이 프랑스의 보물과 같은 작품을 외국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요, 모네가 사람들에게 모금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다 모아서 오히려 그 미망인에게 대금을 미국인이 제시한 만큼의 돈을 주고 작품을 사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모금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 미술관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에 기증을 하면서 이것을 소장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요, 프랑스 정부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것이 그렇게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을까? 이건 아직 우린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반려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결국은 모네가 자신의 친구인 클레망소를 비롯한 많은 사회 인사들을 설득해가지고요, 결국은 소장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에 가면요 미술관에서 관람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젊은 예술가들, 이렇게 뭔가 새로운 열정을 이루려고 했었던 인상주의자들은요, 끝내는 이제 어떤 세계적인 명성을 날린, 그다음에 서양 미술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수많은 어떤 후배 예술가들이 이제 이 인상주의자들의 작품이나 그런 예술 세계를 따라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세잔 같은 경우에는요, 인상주의의 어떤 색채와 빛의 방식, 그러니까 빛을 보는 방식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인상주의에서는 좀 실패했었던 형태나 어떤 전체적인 화면에 있어서의 견고함 이런 것들을 함께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잔은 인상주의자들과 함께 인상주의 전시도 참여했었던 동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세잔은 이제 끝끝내 자신을 인상주의자라고 부르는 걸 거부를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세잔은 모든 세계의 모든 사물이나 인간이나 모든 현상들은 원뿔, 그 다음에 원기둥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상을 단순하게 이렇게 분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생트 빅토르산 연작이라든지 혹은 사과를 비롯한 정물을 그리는 이런 정물화를 그리게 된 것이죠. 네, 그렇게 하면서 세잔은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 나갔고요. 이런 세잔의 예술 세계는 훗날 피카소 혹은 미레파 등의 또 다른 후배 예술가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강연에서는요, 인상주의자들의 예술 세계와 그들의 이제 삶이 이루어졌던 그런 배경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퀴즈를 낼 시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강연 2 잘 들어주셨죠? 네, 그 중에서 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네가 프랑스 미술관에 소장될 수 있도록 모금 운동을 한 마네의 작품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강연 1에서도 제목 그 강연 제가 2 앞부분에 제가 제목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한번 기억을 하면서 그 제목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강연 1과 강연 2에서 제가 각각 퀴즈를 하나씩 냈는데요. 이 퀴즈에 대한 답을 모두 이제 생각을 하신 이후에 암사도서관 홈페이지에 나온 방식에 따라서 퀴즈를 맞춰주시면요. 네,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 강연을 기회로 해서 여러분들이 모네를 비롯한 인상주의자들에 대한 애정을 더 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